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 여인의 절망적인 삶 속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 숨겨진 믿기 힘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민서모 씨는 40대 후반, 치매가 깊어진 어머니 순작 씨를 15년 넘게 홀로 간병해 온 외로운 딸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친 오빠, 태호죄 막대한 빚까지 떠안은 민서 씨의 삶은 오직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의 꿈, 젊음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간병과 빚 속에 묻혔죠. 특히 치매가 심해지면서 어머니의 폭력성과 배설 문제가 극에 달하자 3명의 여성 요양보호사가 모두 손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때 민서 씨의 집에 온 사람은 바로 남성 요양보호사 준호 씨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말이 없어 무뚝뚝해 보였던 준호 씨는 놀라울 정도로 어머니 순자 씨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냄새와 구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민서 씨에게는 유일한 숨통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 순자 씨를 목욕시킬 때마다 반드시 욕실 문을 안에서 잠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듣게 된 소리 때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순자 씨의 작고 떨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 안 돼. 거기 만지지 마세요. 설마 내가 가장 믿었던 이 사람이 내 어머니에게... 민서 씨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얘졌고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희생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민서 씨는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빗장 걸린 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서 씨의 삶은 새벽녘의 짙은 안개처럼 늘 희미하고 축축했다. 40대 후반의 그녀에게 청춘이라는 단어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먼 꿈이었고 휴식은 죄책감과 동의어였다. 그녀의 세계는 오로지 한 사람, 치매 말기인 어머니 순자 씨, 18세의 침대 주변 2m 방향으로 좁혀져 있었다. 어머니 순자 씨의 치매는 단순히 건망증을 넘어선 지옥이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히 뇌가 망가져 가면서 순자 씨는 가장 사랑했던 딸인 민서 씨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 누구야? 태호 친구인가? 라는 질문은 민서 씨의 가슴을 매일 수백 번씩 찢어 놓았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육체적인 간병의 현실이었다. 순자 씨는 배변 실수를 하고 기저귀를 거부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배설물을 벽이나 얼굴에 묻히는 행동을 반복했다. 악취는 집안의 늘상 맴도는 손님이었고 민서 씨는 매번 구토를 참으며 벽을 닫고 어머니를 씻겨야 했다. 그녀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낮에는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간병으로 뜬 눈으로 지새웠다. 체력은 바닥났고 직장 상사들은 눈치 없는 그녀의 늦잠과 피로를 탓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지만 그 과정은 민서 씨의 절망만 더 키웠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50대 여성인 숙련자였으나 사흘 만에 전화가 왔다. 민서 씨, 죄송해요. 오늘 어르신이 제 얼굴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두 번째, 40대 남성 요양보호사도 80kg이 넘는 어머니를 목욕시키다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 문제만 남기고 떠났다. 세 번째 60대 여성은 어머니의 난폭성, 즉 때리고 할퀴는 행동에 질려 울면서 그만두었다. 모두가 민서 씨를 그리고 순자 씨의 집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민서 씨는 다시 홀로 남겨졌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서 씨는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매달렸다. 그가 바로 준호 씨였다. 45세의 준호 씨는 180일 침칠임의 훤칠한 키와 벌어진 어깨를 가진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첫인상은 차갑고 무뚝뚝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는 준호입니다가 전부였다. 민서 씨는 불안했다. 치매 노인의 배변과 목욕을 남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꺼림칙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준호 씨는 달랐다.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고개를 저었던 배변 실수를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치웠다. 어머니 순자 씨가 주먹을 휘둘러 그의 팔에 멍이 들어도 그는 피하지 않고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는 준호 씨에게 유독 안정을 느끼는 듯했다. 민서 씨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가슴을 짓눌렀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는 듯했다. 준호 씨는 그녀에게 구원이자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민서 씨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있던 것이 있었다. 준호 씨는 어머니 순자 씨를 목욕시킬 때마다 반드시 욕실 문을 굳게 잠갔다. 처음에는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는 민서 씨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반가쇠가 되었다. 그 문은 준호 씨와 어머니 사이의 공간을 민서 씨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분리해버렸다. 그녀는 준호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잠긴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미지의 공포에 시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포가 현실의 목소리가 되어 민서 씨를 덮친 날이 왔다. 그날은 거래처와의 급작스러운 회의 취소로 민서 씨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을 때 저 멀리 복도 끝 욕실에서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준호 씨가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있는 시간이었다. 안도하려던 찰나 물소리 사이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안 돼. 거기 만지지 마세요. 낮고 떨리는 울음이 섞인 듯한 어머니 순자 씨의 목소리였다. 민서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구두를 벗을 겨를도 없이 발끝에 힘을 주어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았지만 예상대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굳게 잠겨 있었다.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설마 내가 최악의 사람을 들인 걸까? 치매에 걸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내 어머니를 이 사람이 정말... 민서 씨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손은 분노와 공포로 인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고요하고 닫힌 문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그녀는 당장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민서 씨의 삶은 준호 씨에 대한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평생은 버려짐과 파괴됨이라는 두 단어로 정의될 수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쌓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서 씨의 어린 시절은 늘 술 냄새와 고함 소리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지만 술과 도박에 빠진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월급날이면 을의 집을 비웠고 돌아와서는 돈을 요구하며 어머니 순자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민서 씨는 7살 어린 나이에 이불 속에서 귀를 막은 채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어야 했다. 어머니 순자 씨는 폭력을 견디면서도 아이들을 지켜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의 권리층까지 날려버린 후 순자 씨는 낮에는 파출부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게 갈라지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민서 씨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민서 씨는 그때 맹세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그러나 민서 씨의 희망은 가장 믿었던 오빠 태호춘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에서 겨우 숨을 돌릴 무렵 태호가 번듯한 사업 계획을 들고 나타났다. 태호는 사업 투자금 2억 원만 있으면 1년 안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며 집에 권리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민서 씨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오빠의 얄팍한 술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은 엄마가 피눈물 흘려가며 지킨 거야. 오빠가 감히 손을 대? 그러나 태호는 이건 나랑 엄마 문제야라며 민서 씨를 가로막았다. 평생을 아들에게 약했던 순자 씨는 결국 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했다. 집의 권리증은 물론 평생 모은 예금 3천만 원까지 태호에게 건넸다. 태호는 2달만 기다려 효도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돈과 함께 사라졌다.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태호는 연락이 없었다. 돌아온 것은 사채 이자까지 불어난 2억 3천만 원의 독촉장이었다. 어머니 순자 씨는 그 독촉장을 손에 쥔 채 거실에 주저앉았고 그날 밤 쓰러졌다. 스트레스성 뇌경색이었다. 순자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후로 이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오빠 태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일이 잦아졌다. 이것이 바로 순자 씨 치매의 시작이었다. 민서 씨는 오빠가 남긴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낮에는 보험 설계사,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잠자는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렇게 몸을 깎아내며 15년을 버텼고 49세가 되어서야 마지막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은행 문을 나선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사라져버린 15년. 그녀의 청춘 전체가 오빠의 죄를 갚는데 증발해버린 시간이었다. 이런 민서 씨의 삶에도 잠시나마 봄날은 있었다. 40세가 되던 해 직장에서 만난 상사 성민 씨와의 만남이었다. 성민 씨는 민서 씨의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곁을 지켜주었다. 빚은 내가 함께 갚아줄게. 어머니 간병도 함께하자. 성민 씨의 그 말은 민서 씨에게 처음으로 생긴 쉴 곳이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민 씨의 부모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성민 씨의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서 남은 빚은 얼마인가요? 어머니 치매는 어느 정도고요? 민서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결국 성민 씨는 어머니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 결혼하면 그 모든 짐을 내가 져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셔. 미안해 민서. 전화가 끊어지고 민서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현실이 그러했다. 누가 빚더미와 치매 환자를 짊어진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는가? 민서 씨는 그때 깨달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결혼이란 사치다. 그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고 사랑을 포기했다. 그렇게 배신과 고독만이 가득했던 민서 씨의 삶. 그녀에게 준호 씨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만약 이마저도 배신이라면? 만약 세상이 그녀에게 또다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등을 돌린 것이라면? 굳게 닫힌 욕실 문과 어머니의 비명은 민서 씨의 오랜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최악의 방가소였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의심은 15년간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날 이후 민서 씨는 단 한숨도 편히 잘 수 없었다. 어머니 순자 씨의 만지지 마세요 라는 절규는 끔찍한 환청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고 과거 아버지의 폭력으로 얼룩졌던 악몽이 밤마다 되살아났다. 준호 씨를 향한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의심이라는 검은 액체로 빠르게 채워져 갔다. 민서 씨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아니야. 준호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묵묵히 어머니를 돌봐준 사람이야. 다른 간병인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도 남아준 유일한 희망이었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하지만 놀리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 준호 씨의 손등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붉은 할퀴 자국, 급하게 입혀 단추가 엇갈려 있던 어머니의 옷자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욕 시간에 욕실 문이 잠기는 습관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의심을 끝내야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민서 씨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치매로 인해 어머니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고 준호 씨는 당연히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보여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민서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입력했다. 초소형 카메라 추천. 그녀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오한에 떨렸다.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 불법 촬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어머니가 정말 고통받고 있다면 딸인 내가 이 죄를 짊어져야 한다. 그녀는 결국 결제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윤리적인 경계를 넘어 절박함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이틀 후 회사로 도착한 택배 상자는 민서 씨의 손바닥보다 작았다. 검은 사각형의 작은 렌즈 하나가 박혀있는 카메라였다. 차갑고 딱딱한 이 기기는 그녀의 손에 들리자마자 쇠붙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증거물이었다. 카메라는 8시간 연속 녹화가 가능했다. 민서 씨는 준호 씨가 없는 주말까지 기다렸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는 준호 씨에게 민서 씨는 평소처럼 감사 인사를 건넸다. 준호 씨, 주말 잘 쉬세요. 늘 감사합니다. 준호 씨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민서 씨는 준호 씨가 혹시라도 자신을 의심하는지 그의 눈빛을 살폈다. 준호 씨가 완전히 집을 비우자마자 민서 씨는 곧장 욕실로 향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쳤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어디에 숨겨야 할까? 목욕하는 공간 전체가 잘 보이고
겉으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곳. 그녀는 욕실 안을 샅샅이 훑었다. 환풍기 옆 수건이 쌓여있는 높은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민서 씨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수건 더미를 흐트러뜨렸다. 카메라는 가장 안쪽 흰 수건들 사이에 끼워 넣었다. 렌즈가 욕조를 향하도록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밖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수십 번 내려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 각도를 맞췄다. 완벽했다. 그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카메라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저 그녀의 의심이 오해였다는 것만을 증명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이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다. 이 주문 같은 말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서 씨는 평소대로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집, 그리고 선반 속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에만 가 있었다. 혹시 준호 씨가 발견하면 어쩌지?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점심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 3시경, 민서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상색에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를 신청하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 반. 준호 씨가 어머니를 목욕시키는 시간대였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서 씨는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숨을 골랐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준호 씨가 집을 나선 후 카메라를 회수하여 진실을 확인하는 것. 그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운명의 시계소리처럼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그녀의 절망적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민서 씨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30분이 흐르고 드디어 욕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가 어머니 순자 씨를 방으로 모시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하게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좀 쉬세요 라고 말하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준호 씨가 집을 나선 것이다. 민서 씨는 몸을 숨겼던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먼저 어머니의 방을 확인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다. 민서 씨는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욕실로 향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선반 틈새에 숨겨두었던 카메라를 회수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부디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기를.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곧 깨질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다. 방으로 돌아온 민서 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카메라를 휴대폰에 연결했다. 녹화된 파일 목록이 떴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오후 3시 50분경으로 타임라인을 옮겼다. 화면이 바뀌자 욕실 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순자 씨를 부축하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서 씨는 숨을 멈췄다. 영상 속 준호 씨는 어머니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민서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불안감과 혐오감,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준호 씨는 순자 씨를 욕조 옆 의자에 조심스레 앉혔다. 그리고 물을 틀었다. 순자 씨가 몸을 움츠리며 아 차가워 라고 작은 비명을 질렀다. 준호 씨는 물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해질 거예요라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범한 목욕 장면이었다. 준호 씨는 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가려주었고 등 뒤를 받쳐주었다. 민서 씨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아, 역시 내가 오해했구나. 준호 씨는 역시 바로 그때였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 순자 씨가 갑자기 준호 씨의 팔을 붙잡았다. 순자 씨의 눈에는 이미 초점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그렁거렸다. 태호야, 태호야 가지마. 어머니를 버리지 마. 준호 씨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얼굴은 화면의 정면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저는 태호가 아닙니다. 준호예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담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 씨는 준호 씨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다. 태호, 우리 태호, 가지마. 그리고 다음 순간 민서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준호 씨가 균형을 잃고 순자 씨 쪽으로 기우뚱거리더니 이내 순자 씨를 품에 안아버렸다. 마치 어린아이를 안는 것처럼 크고 거친 그의 몸이 순자 씨를 감싸 안았다. 민서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뭐야,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그 다음 준호 씨의 행동은 그녀의 모든 의혹을 뒤집어 놓았다. 준호 씨의 굵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에 녹음된 소리, 흐느끼는 소리였다. 준호 씨가 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할머니, 가지 않을게요. 버리지 않아요. 어머니, 그는 순자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게요. 어머니, 준호 씨는 순자 씨를 놓아주지 않고 흐느끼며 연신 사과하듯 중얼거렸다. 순자 씨 역시 알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준호 씨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이 욕실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장면. 그것은 폭력이나 성적인 학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탄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민서 씨는 즉시 영상을 멈췄다. 그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팽개쳤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이건 대체 뭐야? 학대가 아니잖아. 성희롱도 아니야. 그런데 왜 저 남자는 내 어머니를 안고 울었지? 왜 어머니라고 불렀지?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지? 민서 씨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빗나갔다. 하지만 눈앞의 진실은 그 어떤 의혹보다도 충격적이고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그녀는 준호 씨를 증오하고 미워할 준비를 해왔는데 대신 그녀가 마주한 것은 한 남자의 숨겨진 깊은 슬픔과 후회였다. 민서 씨는 준호 씨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물에는 그녀가 15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어두운, 하지만 진실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하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보았을까? 그날 밤 민서 씨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잠긴 문 뒤의 진실은 비록 잔혹한 범죄가 아니었으나 민서 씨의 마음속에 더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운명의 질문을 던져놓았다. 그녀는 준호 씨가 숨기고 있는 그 사연을 반드시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였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동시에 사로잡았다. 그날 저녁 민서 씨는 잠든 어머니 순자 씨를 확인한 후 퇴근하려는 준호 씨를 거실 소파로 불렀다.
집 안은 어머니의 미약한 숨소리만이 감도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준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지만 민서 씨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단호한 시선으로 준호 씨를 응시했다. 민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까 녹화했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준호 씨가 순자 씨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번엔 가지 않을게요 라고 흐느끼는 장면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준호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준호 씨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민서 씨는 휴대폰을 소파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준호 씨, 제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셔서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준호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민서 씨는 준호 씨의 무릎 위에 굳게 쥐어진 주먹을 응시했다.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무슨 뜻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준호 씨에게는 누구인가요? 왜 우셨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준호 씨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저도 어머니를 버린 남자입니다. 민서 씨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오빠 태호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듯이 이 남자 역시 같은 죄를 지었다는 뜻인가? 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5살 때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었죠. 제법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큰 공사를 맡았다가 하청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공사 대금을 모두 떼이고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자가 불어나 빚은 2억 원이 넘었죠. 준호 씨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빚쟁이들은 집 앞에서 진을 쳤고 매일 수십 통씩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야, 돈 안 갚으면 내 늙은 어미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줄 알아. 준호 씨는 자신보다 어머니가 걱정됐다. 그의 어머니. 영자 씨는 남편 없이 홀로 식당 일과 파출부 일을 하며 손이 닳도록 아들을 키워 대학까지 보낸 분이었다.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다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도망치자.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멀리 가서 돈을 벌어 다시 돌아오자. 그는 새벽에 몰래 짐을 쌌다. 그때 어머니 영자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영자 씨는 아들의 짐 보따리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어디를 가려고 하니,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 마라. 너, 나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거지? 준호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머니는 준호 씨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가지마 아들아, 어머니를 버리지 마. 네가 없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힘이 없었지만 그 절규는 준호 씨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때문에 어머니가 다치면 안 돼요. 금방 돌아올게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한 달 안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자 씨는 준호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준호야,
어머니를 버리지 마. 어머니가 돈을 구해볼게. 준호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를 밀쳐내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부짖음. 아들아, 준호야. 그 소리가 준호 씨를 붙잡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도망쳤다. 그리고 5년 뒤 제가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영자 씨는 이미 요양원에 계셨다. 5년 동안 혼자 버티시다 쓰러지셨고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준호 씨가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영자 씨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신가요? 우리 준호는 어디 갔나요? 언제 돌아올까요? 눈앞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준호 씨는 접니다 어머니, 아들 준호예요 라고 외칠 수 없었다. 그리고 3달 후 어머니 영자 씨는 요양원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준호 씨는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 씨는 민서 씨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노인 간병. 할머니 순자 씨가 가지 말라고 울 때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말, 가지 않을게요를 지금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민서 씨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준호 씨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오빠 태호와 똑같이 어머니를 버린 남자. 하지만 이 남자는 돌아왔고 매일 타인의 어머니를 돌보며 그 죄를 속죄하고 있었다. 그녀가 품었던 의심과 공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준호 씨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의 삶은 민서 씨의 삶만큼이나 고통스러운 후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준호 씨의 고백을 듣고 난 후 민서 씨는 더 이상 준호 씨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증오와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오빠 태호와 똑같이 어머니를 버린 죄를 지었지만 준호 씨는 돌아와 타인의 어머니를 돌보며 그 죄를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준호 씨의 눈물과 헌신이 진심이었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민서 씨에게는 오빠가 남긴 배신감과 후회만이 있었지만 준호 씨는 행동으로 속죄하고 있었다. 이 남자야말로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짊어진 운명의 동반자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민서 씨의 가슴에 피어올랐다. 민서 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어머니 순자 씨의 방 정리를 시작했다. 치매가 심해지기 전 어머니의 흔적과 기억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낡은 옷까지 먼지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민서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기 때 신었던 작은 신발, 초등학교 성적표, 그리고 빛바랜 앨범 한 권이 들어있었다. 앨범 표지에는 1985년이라는 연도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민서 씨가 14살 때였다. 앨범을 넘기던 민서 씨의 손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순자 씨 30대 초반으로 보이는가 찍혀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옆에는 비슷한 또래의 다른 여성이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다. 민서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멍 자국이 선명했다. 눈 아래는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다 밝게 웃고 있었다.
고통을 공유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연대감이었다. 민서 씨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사진 뒷면을 돌려보았다. 어머니 순자 씨의 필체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순자 그리고 영자, 똑같이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딸과 아들이 크면 결혼시켜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행복을 주자. 1985년 봄. 민서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영자,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준호 씨의 고백에서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다. 준호 씨의 어머니 이름은 영자였다. 민서 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서 씨는 그 사진을 든 채 거실로 나섰다. 마침 준호 씨가 어머니 순자 씨의 아침 식사를 돕고 있었다. 준호 씨,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다. 민서 씨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준호 씨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사진을 본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준호 씨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저희 어머니 옷장에서요. 아는 분이세요? 준호 씨는 사진 속 여성 중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분, 제 어머니입니다. 영자. 제 어머니 영자 씨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민서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다시 사진 뒷면을 보여주었다. 순자 그리고 영자, 딸과 아들이 크면 결혼시켜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행복을 주자. 두 사람은 경악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 어머니와 준호 씨 어머니가 친구였어요. 민서 씨가 중얼거렸다. 준호 씨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 속 두 여성을 응시했다. 사진 속 어머니들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준호 씨가 사진 뒷면의 글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똑같이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하게 하자. 두 분의 어머니가 같은 아픔을 겪으신 거였군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하셨던 거고요. 민서 씨의 목소리는 숙연했다. 준호 씨가 민서 씨를, 민서 씨가 준호 씨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 운명적인 끌림이 흘렀다. 민서 씨는 어머니 순자 씨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영자 아주머니 기억하세요? 순자 씨는 멍하니 고개를 돌렸다. 영자,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가 싶더니 뭔가를 떠올린 듯 했다. 영자, 내 친구, 남편한테 맞고 같이 울었던 친구. 민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치매 속에서도 친구의 이름과 고통만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다. 어머니, 그 친구분의 아들이 여기 있어요. 준호 씨가 영자 씨 아들이에요. 순자 씨가 준호 씨를 응시했다. 한참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영자 아들이라서 낯이 익었구나. 민서 씨와 준호 씨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준호 씨에게 유독 편안함을 느꼈던 이유, 그것은 운명적인 인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준호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저는 영자 씨 아들 준호입니다. 순자 씨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다. 영자는 잘 지내니? 보고 싶네. 준호 씨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순자 씨의 손을 꽉 잡고 네, 잘 지냅니다. 할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순자 씨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치매에 걸린 후 처음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다. 다행이다. 영자는 잘 지내는구나. 민서 씨는 눈물을 훔쳤다. 두 어머니가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약속했던 그 인연이 40년이 지나 그들의 아들과 딸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들이 엮어준 운명이었다. 민서 씨와 준호 씨가 어머니들의 엮어준 운명의 끈을 발견한 지 6개월 후 집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준호 씨 뒤로 초췌하고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다. 오래된 점퍼에 지저분한 바지, 얼굴은 헬쑥하게 여위어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다. 민서 씨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바로 오빠 키르 태호였다. 민서야.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서 씨의 몸은 돌처럼 굳었다. 20년 만이었다. 15년의 청춘을 빚으로 바치게 만든 그 남자가 지금 무슨 낯으로 온 것인가. 민서 씨는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태호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그 분노가 일순간 멈췄다. 그의 눈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서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나 암 말기래. 길어야 6개월이래. 죽기 전에 어머니께 용서를 빌러왔어. 민서 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오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장본인. 하지만 이제는 시한부 삶을 사는 가여운 인간. 민서 씨는 갈등했다.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죽어가는 오빠에게 매몰차게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그때 준호 씨가 조용히 다가와 민서 씨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서 씨, 제 생각엔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용서를 빌지 못하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오빠분도 지금 그러시겠죠. 준호 씨의 말은 정론이었다. 태호는 결국 작은 방을 얻어 지내게 되었다. 매일 아침 태호는 어머니 순자 씨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우리 태호 친구인가? 태호는 매번 눈물을 삼키며 네, 태호 친구입니다. 태호가 잘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3개월 후 태호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황달은 심해졌고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민서 씨에게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미안하다. 네 청춘을 내가 다 앗아갔지. 내가 나쁜 오빠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도 없어. 다만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민서 씨는 끝까지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다. 수많은 밤을 오빠를 증오하며 보냈던 세월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태호는 일주일 후 민서 씨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용서받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떠난 고독한 죽음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가을, 어머니 순자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민서 씨는 각오했다. 올 것이 왔다. 준호 씨는 곁에서 묵묵히 민서 씨를 지켜주었다. 어느 새벽녘 민서 씨는 잠결에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벌떡 일어났다. 순자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다. 민서 씨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준호 씨도 뒤따라 들어와 순자 씨의 다른 손을 잡았다.
할머니, 평안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으나 준호 씨가 상주 역할을 도와 민서 씨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사람들이 준호 씨의 정체를 물으면 민서 씨는 망설임 없이 가족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 말에 준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장례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있던 민서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삼성생명보험이었다. 김민서님 되십니까? 돌아가신 순자 어머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 민서 씨는 금시초문이었다. 어머님께서 2004년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수령자는 김민서님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습니다. 민서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004년이라면 오빠 태호가 돈을 들고 도망치기 1년 전이었다. 보험금은 얼마나 됩니까? 1억 원입니다. 민서 씨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1억 원. 어머니가? 어디서 그 돈을... 민서 씨는 급히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민서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엄마가 미안하다. 오빠 태호가 돈을 가지고 도망칠 거라는 걸. 엄마는 짐작하고 있었다. 태호는 아버지를 닮아 겉만 번지르르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라 믿어보려 했단다. 그래서 오빠가 돈을 요구하기 1년 전부터 몰래 보험에 들었어. 오빠에게 넘겨주면 분명 다 탕진할 테니까. 이건 오직 내 몫이다. 민서야, 네가 평생 파출부와 식당 일을 하며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낸 보험료다. 아빠 빚 갚느라 고생하고 오빠 빚까지 네가 다 갚았지. 결혼도 못하고 청춘을 다 날려버린 것. 전부 엄마와 오빠 같은 못난 가족 때문이야. 이건 엄마가 너에게 돌려주는 몫이야. 내 인생을 돌려주는 거란다. 행복해져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라. 사랑을 찾고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렴. 엄마는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이라도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민서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오빠의 배신을, 그리고 민서 씨가 겪을 고통까지도. 그래서 20년 동안 남몰래 보험료를 부어왔던 것이다. 어머니의 그 깊고 헌신적인 사랑이 민서 씨의 잃어버린 인생 전체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민서 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통해 비로소 고독과 희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그녀의 딸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준 것이다. 어머니 순자 씨의 편지를 읽은 민서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짐과 고독, 그리고 오빠에게 받은 배신감까지도 녹여내는 뜨거운 감격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고 평생을 바쳐 딸의 인생을 되찾아주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깊고 헌신적인 사랑에 민서 씨는 한동안 준호 씨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다. 준호 씨는 묵묵히 민서 씨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서 씨는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었다. 준호 씨, 어머니가 저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남기셨대요. 민서 씨는 울면서도 희미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비밀로 보험료를 내셨대요. 저에게 주려고. 어머니는 오빠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대요. 제가 고생할 것도요.
준호 씨는 민서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민서 씨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셨군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더욱 거대했다. 민서 씨는 생각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홀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준호 씨가 조용히 민서 씨에게 말을 건넸다. 민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은 진지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 씨는 직감했다.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준호 씨는 민서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서 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준호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 씨는 민서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민서 씨, 우리 어머니들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앨범 뒷면에 적혀있던 문구. 딸과 아들이 크면 결혼시켜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행복을 주자. 그 약속, 우리 지킵시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 씨, 저는 민서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왔다. 준호 씨는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간병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서 씨를 보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빠의 빚, 어머니의 간병, 모든 짐을 홀로 견뎌온 민서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에게 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해요. 평생. 민서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 남자,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며 속죄의 삶을 살아온 남자,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공유한 사람. 준호 씨, 우리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저도 나이가 50이에요. 민서 씨가 말했다. 준호 씨는 환하게 웃었다. 민서 씨가 처음 보는 밝고 티 없는 웃음이었다. 저도 45이에요. 우리 아직 인생 반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녀석들, 약속 지켰구나 하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민서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 평안과 설렘이 찾아왔다. 좋아요, 지킵시다. 우리 어머니들의 약속. 민서 씨의 대답에 준호 씨의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번졌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떠난 텅 빈 방에서 서로를 끌어안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 20명 정도만 참석한 작고 소박한 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식장 한편에는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 순자 씨의 사진, 그리고 준호 씨, 어머니 영자 씨의 사진. 두 어머니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사진이었다. 민서 씨와 준호 씨는 두 어머니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늦었지만요. 민서 씨가 말했다. 어머니, 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살겠습니다. 민서 씨와 함께요. 지켜봐 주세요. 준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결혼 후 민서 씨는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순잔의 식당세라 지었다. 크지 않은 테이블 6개의 아담한 가게였다. 식당 한쪽 벽에는 1985년에 찍은 순자 씨와 영자 씨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민서 씨와 준호 씨의 결혼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가게는 번창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같은 평범한 가정식 백반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은 이곳 밥을 먹으면 어머니가 해준 밥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민서 씨는 그 말이 가장 기뻤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을 내고 싶었다. 준호 씨는 민서 씨와 함께 식당 일을 도왔다.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재료를 사왔다.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밤늦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식당에 남아 벽에 걸린 어머니들의 사진을 보며 맥주를 한 잔씩 나누었다. 어머니, 오늘도 장사 잘 됐어요. 고맙습니다. 민서 씨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준호 씨 역시 영자 씨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야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네요. 그들은 웃었다. 눈물 젖은 웃음이었다. 민서 씨는 문득 생각했다. 아버지의 폭력, 오빠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준호 씨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구나. 어머니와 준호 씨, 어머니가 40년 전에 맺은 그 약속이 우리를 이어주었구나. 그녀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어머니가 남긴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민서 씨는 준호 씨와 맥주잔을 부딪혔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따뜻한 가을 햇살이 가득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들, 건배,